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방공망이 죄다 뚫리자 한국이 최근 개발한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하마스 무장 대원들의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때는 7일 오전 6시 30분경이었습니다. 드론으로 이스라엘 감시 초소를 파괴하고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했던 것입니다. 그 후 무장한 패러글라이더들이 가자지구에서 이륙했고 트럭과 오토바이를 탄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남부로 들어왔죠. 11억 달러짜리 펜스는 적의 침입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일간지가 가자지구 경계에 설치된 장벽인 아이언월에 대해 내린 평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장벽만 믿다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여 명의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29곳의 경계 장벽을 뚫고 이스라엘에 침투했습니다. 이 장벽은 지난 2014년 50일 전쟁 당시 하마스의 땅굴 침투에 놀란 이스라엘 정부가 3년 반 동안 14만 톤의 철을 쏟아부어 2021년 12월 완공한 것입니다. 지상은 물론 지하로 터널을 뚫어 침투하려는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원격 조종 카메라와 기관총, 레이더 장치, 각종 센서 등의 첨단 장비를 갖춰 스마트 펜스로까지 불렸지만 하마스의 불도저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가가지구 국경 방어를 아이언월에 크게 의존하고 병력 상당수를 빼 또 다른 팔레스타인 거주지인 서안 지구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틈을 타 하마스는 드론으로 스마트 펜스를 통제하는 감시탑을 파괴했습니다. 군사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첨단 센서와 원격 기관총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장벽에 폭탄을 설치해 구멍을 뚫고 불도저로 밀어낸 뒤 대형 트럭까지 이동시켰죠. 통신망이 마비되다 보니 이스라엘 지휘부는 해당 장벽이 뚫린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후방에서 국경을 모니터링하던 이스라엘군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마스 드론은 이스라엘군이 국경 요새마다 설치한 원격 기관총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전차도 공중에서 폭탄을 떨어뜨려 파괴했습니다. 이후 하마스 전두원 500여 명이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자유롭게 장벽을 넘었습니다. 패러글라이더에서 기총소사를 하는 등 이스라엘 곳곳을 유린했던 것입니다. 패러글라이더는 작고 낮게 날아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습니다. 결국 육안이 아니면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이니 육안으로 식별할 정도면 사정권 내에 들어와 있었죠. 2014년 예루살렘 포스트는 하마스 대원들이 국경을 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전동 패러글라이더 훈련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었는데 동력 패러글라이더 사용 관련 정보는 이때 보도뿐이었고 이번 하마스 작전 전까지는 이런 공격 사례가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에 의해 구조되기까지 짧게는 7시간에서 길게는 20시간이 넘게 걸렸고 따라서 사망자 규모가 커졌다고 외신은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뚫렸던 이유는 어찌 보면 드론을 막지 못한 것이 1차적인 이유인데 그 후 수천 발의 로켓을 쏘며 아이언돔을 무력화시킨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90% 이상 요격률을 자랑해왔습니다. 지난 5월 하마스가 로켓 270여 발을 발사했지만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진 건 3발에 불과했을 정도입니다. 최대 200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는 현존하는 적어도 방어망 가운데 가장 뛰어납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수천 발을 동시에 기습 발사하면서 요격 능력을 벗어났고 사전 인지에 실패하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언돔 1개 포대를 꾸리려면 600억 원 정도가 듭니다. 이론상으로 5,000발을 방어하려면 180개 포대 이상이 필요해. 게다가 이스라엘 요격 미사일은 한 발당 8천만 원 가량이고 하마스 로켓 한 발은 그 100분의 1인 80만 원 정도라. 지속적인 소모전 시 이스라엘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발의 로켓을 난사할 경우 아이언돔이 무력화됨을 알고 2014년부터 고출력 레이저로 로켓은 물론 드론까지 요격하는 아이언빔을 개발해 왔습니다. 아이언빔은 20kW 출력입니다. 이를 통해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은 늦어졌고 결국 하마스로부터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세계는 한국의 레이저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을 시작해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한국형 레이저 대공무기 글롭 1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2020년 안흥시험장에서 최초로 인력 시범을 보였는데 1km 거리에 있는 철판 유도탄 표적을 명중시켜 군 관계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20kW 출력의 레이저 빔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섬유에서 생산된 광원 레이저를 활용한 것인데 20kW 출력이면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때 사용한 철판 유도탄 표적은 북한의 화성 7형 탄도미사일이나 2014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와 유사한 재질입니다. 한국은 올 4월 충남 태안에 있는 안흥 시험장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서 비행 중인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 명중률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를 내년부터 본격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20kW는 전자레인지보다 20배 높은 출력입니다. 통상 드론을 격추하는 데는 20터부터 50kW 출력이 필요하고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는 데는 100kW급 출력이, 순항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데는 300kW급 출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중거리용 레이저 대공무기인 블록2 30kW를 203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며 향후 전투기, 위성 요격이 가능할 정도의 성능을 갖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해군의 전투함, 공군 항공기에도 탑재할 예정인데 100kW 이상의 출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용으로 300kW급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최근에야 연구개발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속도와 가격 경쟁력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레이저는 초당 30만 km로 날아가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8보다 빨라 레이저를 피하거나 맞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레이저 무기는 1회 발사 비용이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사드 미사일이 한 발에 110억 원이고 시공이 2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크게 경제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소총 탄환보다 좁은 틈을 통과할 정도로 정확도도 높습니다. 레이저 무기 성능이 공상과학 영화 같은 수준으로 향상되면 그야말로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개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2020년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LWSD를 공개했고 미 해병대는 적어도 대공 레이저 무기 클로즈를 개발해 소형 드론을 요격, 격추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 공군과 육군은 각각 F-35 스텔스기와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출력 50kW급 레이저 무기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미군은 이미 출력 50kW 레이저 개발을 완료해 함정에 시험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기관포나 대포처럼 별도의 탄약이 없어도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고 나탄에 따른 지상의 부수적인 피해 또한 없습니다. 레이저포나 레일건 같은 고출력 에너지 무기체계는 짧은 시간에 대량의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함정 등에도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배터리 등 에너지 저장 장치에 큰 강점이 있는 나라로 이 문제 또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 시제업체로 선정된 후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휴전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하참은 하마스와 북한이 무기 전술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연계됐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즉 북한 또한 하마스 공격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뉴스에는 북한이 패러글라이더로 대남 침투 훈련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미연합사를 기습 침투에 장악하는 훈련을 수일 동안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패러글라이더는 소리 없이 저공으로 날기 때문에 무인기 같은 기습 침투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전력은 하마스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당장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보유한 장사정포가 1000문이 넘고 시간당 1만 발이 넘는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복합 다층 방어체계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약 3조 원의 예산을 들여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근 한국은 L3의 요격 시험을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가정한 표적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고 레이더가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표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한 후 L3이 솟구치며 이를 격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격탄에 맞은 표적 미사일은 곧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번까지 4번 발사 시도를 했는데 3번이나 요격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150km까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40km 이하는 천궁2와 미국 패트리엇 3가 담당합니다. 2025년을 목표로 L3의 개발이 완료되면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레이저 무기로 드론까지 잡아내면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에 다양한 무인기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레이저 무기로 이런 무인기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1조 6천억 원짜리 러시아 S-400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무인 드론에 뚫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 본토에서 이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S-400은 사거리 400km 안의 영공에서 모든 항공기를 탐지하고 격추할 수 있다고 자랑해왔던 무기입니다. 그만큼 드론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군 또한 방공 전력이 중동 국가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아 왔지만 드론에 대해선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그만큼 드론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0대의 드론으로 공격을 받아 당시 원유 생산량이 반토막 난 적도 있습니다. 사우디는 적어도 비행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최신형 방공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고성능 복합 대공화기 BO-2에 관심을 보이고 한국과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BO-2는 기관포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장착된 대공 무기입니다. 첨단 위상배열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 장치 등 복합 센서를 적용해 드론 및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후 레이저 무기로 교체할 수 있는 확장성까지 갖춘 상황입니다. 이는 향후 레이저 무기에 대한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레이저 방어 무기에서도 세계 최고로 올라서길 바랍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 장관 머라이어스 블레잭는 미국의 첨단 MLRS인 하이마스 발사대 486대의 구매 계약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인 인도는 2025년 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전 한국 천무 HOMARK와 같은 방식으로 폴란드 엘츠사의 트럭과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HIMARS 시스템이 사용하는 선별된 미사일의 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요. HIMARS가 배치되는 제-16기계화 사단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인접해 있기에 하이마스에서 운용되는 대한미사일 PRSM의 기술 이전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집니다. 그야말로 러시아 발트함대는 폴란드 손바닥 안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폴란드형 하이마스는 엘츠차대와 통합되어 HOMAR-A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폴란드형 천무 제식명이 HOMAR-K인지라 일각에서는 아메리카의 A, 코리아의 K를 붙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글쎄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폴란드에서는 로켓을 뜻하는 어뮤닉지어의 A, 그리고 차륜형을 의미하는 콜로이의 K를 붙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알아보기는 쉽겠네요. 한편 폴란드가 모든 계약을 이행하여 도입까지 완료하게 된다면 670대의 KG, 자주포, 300대의 K239 천무 500대의 하이마스를 보유하게 되어 러시아가 보유 중인 포병 전력을 압도하는 것은 물론전 유럽 최강의 포병 부대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독일은 왜 긴장하고 있냐고. 폴란드가 이처럼 포병 화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포병 체계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게임 체인저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오신트에 따르면 자퍼리지지어 오블라스트 지역에서 러시아의 북 M3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HIMARS 공격으로 인해 파괴되었다면서 그 영상을 공개하였는데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좌표를 하이마스에게 전달하자 그 즉시 포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괴된 북가 레이더 시스템까지 보유한 방공 시스템으로 일반적인 대공미사일보다 더 찾기 어려운 목표물을 찾도록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드론과 포병의 박살난 사실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무인정찰기와 MLRS 조합은 실전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멀리 떨어져 있는 포병 부대에게 적의 정확한 위치를 전달, 정밀 포격을 요청할 수 있어 느린 속도로 비행하는 유인 관측기가 수행하던 위험한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는데요. 전쟁의 신으로 불리고 있는 포병과 이제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드론의 조합은 단 무기체계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조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가 대규모 포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와중에 일부 폴란드 네티즌들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발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찬성하나 과연 그 많은 탄약들을 제때 보급받을 수 있나 하는 것이었는데요. 폴란드는 1000대의 K2 전차,
116대의 에이브람스에서 사용할 120mm 포탄 676문의 K9 122대의 크랩 자주포에서 사용할 155mm 포탄, 그리고 300대의 천무, 500대의 하이마스에서 사용할 다양한 구경의 로켓과 미사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탄약 우포탄 로켓 이 미사일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를 남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나 현재 전 세계가 포탄 및 미사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폴란드 방산 전시회 MSPO에서는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회장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 천무 포드에 122mm 로켓 포드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입교육대나 사격 테스트 당시에는 6발의 로켓을 탑재하는 239mm 포드, 그리고 한 발 탑재가 가능한 600mm 포드의 구성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전시장에서는 122mm 로켓 20기를 탑재한 포드를 처음으로 공개하였고, 특히 로켓을 밖으로 꺼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가 이처럼 전시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역시나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는 기존 다연장 로켓 랑구스타에서 사용하던 122mm 로켓 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그동안 개량 사업을 통해 유도 미사일화 시키려 노력하였지만 기술력과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였죠. 그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22mm 로켓 개발 및 생산과 더불어 각종 로켓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하나는 9월 5일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피치제트과 천무 유도미사일 생산 및 개발 협력에 관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72대의 추가 발사대와 10,000개 이상의 미사일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폴란드가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를 구매했음에도 한화와 미사일 생산 협력을 체결한 것은 하이마스에서는 122mm 로켓의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천무는 130mm 구룡을 사용해오고 있었기에 폴란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과 호환이 가능하죠.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무기백화점 한국이 지닌 역량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입니다. 천무는 전 세계 MLRS 중 유일하게 122mm, 130mm, 139mm, 230mm, 239mm, 300mm, 600mm 로켓 미사일을 모두 사용이 가능한 발사 시스템입니다. 특히 하나는 239mm CGRBO 유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를 만들어 폴란드 현지에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K239 천무 MLRS 시스템 구매에 관심이 있는 나토 및 유럽연합 회원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수출 활동도 활성화될 것.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하나의 로켓 미사일은 유럽 전역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는 천무의 잠재적 수출 경쟁력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한국 입장에서 새로운 로켓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나는 천무에 탑재되는 239mm 유도탄의 사거리를 3배 이상으로 늘려 200km 이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공기업 입방식을 이용한 다연장 로켓 장사정화 핵심 기술 개발 사업으로 그 목표는 기존 239mm 유도 로켓의 덕티드 로켓, 덕티드 라키트 추진기관을 장착해 사거리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덕티드 로켓은 말 그대로 로켓 엔진에 제트 엔진처럼 공기 흡입구, 인렛을 추가한 것으로 일반적인 로켓 대비 연소 시간이 몇 배로 길어지게 됩니다. 가스 발생기에는 특수한 밸브가 있어 가스 흐름을 조절해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출력을 낼 수 있고 이로 인해 추진 효율이 크게 좋아지는 것이죠. 이로써 발당 10억을 호가하는 단거리 탄도탄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 멀리서 북한군의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대응 사격이 가능해져 전쟁 초기 북한의 기습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덕티드 로켓은 기술 장벽이 높고 개발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소수의 몇 국가만이 및 실전 배치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고성능 다련장 개발 기술 무기체계 패키지형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23.09 퍼부터 26, 09, 36개월까지 493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다련장 대비 사거리, 화력, 표적 타격 능력이 향상되고 원격 운용 및 통제 관리 능력을 보유한 고성능 다련장 기술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기존 카나드 조종 형태를 후방날개 조종 형태로 변경하고 SBAS 위성 항법 장치 및 통합형 전자장비, 그리고 축소형 탑재 장비와 고온환경 구동 장치를 개발하여 유로탄의 정확도를 크게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한국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아직 휴전 중이기에 끝없이 더 강력한 무기체계를 개발 연구한다는 것이죠. 더 많은 화력, 더 긴 사거리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자국이 자랑하는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여 그 자금으로 새로운 무기의 R&D를 진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 현지에 포탄 공장이 건설된다면 한국과 폴란드는 동일한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있기에 유사시 제2의 군비기지로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총 9천억여 원을 투입해 작년 초 전력화를 시작한 120mm 자주박격포에 사용할 포탄이 1년이 넘도록 양산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박격포가 인도되는 시점의 포탄도 함께 인도됐어야 하는데 현재 양산 계약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포탄 개발 업체인 풍산은 105mm, 155mm 포탄의 수출 수요가 급증해 120mm 포탄을 지금 당장 계약하기 어렵다고 전하였죠. 또한 지난 2019년에는 한화 대전공장 화재로 인해 100일이 넘도록 천무 미사일이 생산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여 폴란드 현지의 포탄 미사일 공장이 구축된다는 것은 한국 군에게도 유사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전 세계에서 포탄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와 여건을 구축한 국가는 몇 되지도 않지만 또 구매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선 자국의 무기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주력 무기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의 포탄 로켓 미사일을 폴란드에서 제조가 가능하다면 이는 단순히 공동 수출 차원을 넘어 유사시 우리 군의 역량도 크게 늘려주는 것이죠.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닌 동맹 그 이상의 제2의 군비기지를 구축한 것입니다. 특히 9월 17일 폴란드 북부 오어지즈 트레이닝 센터에서 일반들에게 최초로 화력 시범이 공개되는데 행사에 한국 장병들이 실제로 참여하게 되어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를 운용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배치된 제16기계화 사단은 벌써부터 한국산 무기를 앞세워 홍보하고 있는데요. SNS에서는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제16기계화 사단 제20여 단의 전차라면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군은 게스트로 참여하는 해외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를 운용하게 되는데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나 폴란드에 거주 중이시거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9월 17일 오어지즈 트레이닝 센터에 가셔서 폴란드에서 개최된 MSPO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FA50PL과 KF21을 중심으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습니다. 당시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부하 슈차크 국방장관은 오랜 시간 동안 KAI 부스에 머물려 자세한 설명 및 안내를 받았는데요. 특히 MSPO가 진행되는 동안 KAI는 폴란드 국영방산 그룹 PGZ과 FA50 전투기에 대한 운용 지원에 관한 계약을 합의하면서 정비 및 군수 지원, 부품 조달, 교육 훈련, MRD 센터와 같은 후속 운영 지원 사업에 관한 추가 계약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투기 특성상 도입 비용보다 운용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 한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폴란드 공군 후속 사업을 통해 한국이 얻게 될 수입은 70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 이상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MSPO의 KAI 부스에서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FA50의 첨단 무장 탑재 능력이었는데요. 한 폴란드 네티즌이 올린 MSPO, KAI 외부 전시장에는 FZ사의 70mm 로켓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네티즌은 FA50 블락 2에는 AESA, AIM-120 또는 HM뿐만 아니라 FZ 로켓 모터도 장착된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FZ 로켓 모터에는 70mm 로켓 19발이 장착될 수 있는데 CAS, 클로즈 에어 서포트 또는 CCA, 클로즈 컴배트 어택과 같은 현대 전장에서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공대지 유도 로켓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공군은 지난 9월 7일 FZ 로켓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FA50에서 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군사매체 멀리진 디펜스에 따르면 AIMA 2023에서 선보인 FA50m 블락 20이 실전 배치되면 FZ 로켓으로 무장할 것이라고 하였죠.
이 밖에도 폴란드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 카미젤라는 MSPO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 MBDA사의 브림스톤 이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된 FA-50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MBDA 부스에는 3가지 항공 모형의 자사의 미사일을 탑재하였는데 F-35 그리고 FA-50, 또 블랙호크였습니다. 모두 폴란드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항공무기 체계이죠. 특히 MBDA는 브림스톤 2와 아스람 미사일을 탑재한 FA-50 모형을 공개하면서 자사의 첨단 미사일 시스템인 FA-50에 100% 호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MBDA의 최신형 미사일을 소개한 것이겠지만 동시에 FA-50의 뛰어난 무장호환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죠. 브림스톤은 전투기용 대전차 미사일로 3발이 1세트로 구성되어 현재 유로파이터 타이푼, 나팔 등 4.5세대급 전투기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MBDA는 경전투기인 FA-50에 이례적으로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브림스톤은 적외선 탐색기가 아닌 밀리미터파 레이더로 식별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로써 전투기가 지정해준 표적 위치까지 날아간 뒤 목표물 근처에서 밀리미터파 레이더 탐색기로 표적을 찾아 타격하는 방식의 발사 후 망각이 가능한 미사일이죠. 특히 브림스톤 2에는 레이저 유도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이중 모드 수행이 가능한데 CAS 작전을 수행할 FA-50의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FA-50의 실제적인 무장 탑재 능력이 드러나자 적은 무장량을 두고 그동안 비판해왔던 폴란드 네티즌들의 반응도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무장 능력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환영받을 일이다. 만약 이런 것이 실제로 공식화되어 발표된다면 부정적인 네티즌들도 FA-50을 전투적인 항공기라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발표가 계약으로 많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디어가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FA-50은 작전 범위를 넘나드는 날아다니는 전차 파괴자가 될 것입니다. FA-50 전투기는 개발국인 한국뿐만 아니라 이라크,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폴란드 다양한 국가에서 200여 대가 넘게 운용되면서 이에 세계 여러 항공장비 업체들은 자사의 무기나 장비를 탑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KAI에 어필하고 있죠. 누가 봐도 FA-50이 성공할 것처럼 보이니까. A-50의 AESA 레이더를 개발한 레이시온 CEO 역시 FA-50이 우수한 기체였기 때문에 자사의 레이더를 장착하기를 학수고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레이시온의 팬덤 스트라이크는 FA-50에 초점을 맞춰 개발했으며 우리는 FA-50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와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려면 어떤 종류의 센서들이 필요한지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KAI 측에 어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인도 매체 유리시엔 타임즈에 따르면 경쟁이 치열한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서 FA-50이 확실한 선두에 나섰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인도 공군 조종사 출신 아닐 초프라 예비역 중장이 작성한 글이라 자국 테자스에 대한 호평도 있지만 결국 세계에서 가장 선호되는 경전투기는 FA-50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산업 자체가 뛰어난 기술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구매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폴란드가 세계 최고의 대한미사일로 불리는 노르웨이 공스버그사의 NSM 미사일을 대거 구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폴란드가 NSM 미사일을 FA-50에 탑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폴란드 FA-50 웹사이트 FA-50 PL의 카롤 로고진스키 기자는 FA-50에 잠재적으로 탐재될 무장들을 소개한 글을 기고하였는데 HM-88HARM 대레이더 미사일, HM-158JASSM 글라이딩 미사일, HM-154JSOW가 같은 첨단 미사일과 함께 폴란드 공군은 NSM 대함 미사일을 FA-50에 장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NSM을 FA-50 전투기와 통합하면 그 전투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최근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공군이 NSM을 통합하려는 계획 구상을 이미 끝낸 상황.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발트해가 사실상 동맹의 내해가 되고 다른 국가에서도 발트해 함대와 전투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대한미사일의 FA 신통합은 확실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죠. 특히 폴란드 공군의 이레네우스 노박 준장은 FA-50에 탐재된 NSM 대함 미사일은 칼리닌그라드에 있는 러시아의 발트 함대에 대한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폴란드 일부 네티즌들이 비판하고 있는 FA-50의 무장 능력은 사실 동급 기체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한데요. KAI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FA-50에 수용 가능한 무장폭과 탑재량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LA-50에는 주익의 2000파운드급 무장을 탑재할 수 없다고 알려졌는데 FA-50에는 탐재 가능한 무장의 2000파운드급 폭탄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날개 하나에 이기식이나 탐지할 수 있다고 자료에 언급되어 있어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기체 사이즈는 작을지라도 폴란드가 구상한 모든 작전은 다 할 수 있는 전투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비판은 사실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FA-50의 전체 무장 탐재량은 4.5톤으로 F-16 대비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16 역시 실전 투입 당시 전체 탐재 가능량인 7톤을 전부 꽉 채워서 출격하지 않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전 당시 사용된 F-16 전투기의 평균 무장 탑재량은 70%였다고 하는데요. 완전 무장을 탐재한 전투기의 경우 문동학적 성능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 이론상 7톤의 무장 탐재가 가능하더라도 일부러 하드포인트의 여유 공간을 마련하며 임무마다 다른 무기 유형과 수량을 조절하곤 합니다. 이론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론상일 뿐 현실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일부 폴란드 네티즌들은 FA-50을 글자로 표기된 재원만 놓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F-16이 FA-50 대비 2배의 가격이란 것과 수년이 걸리는 납기 일정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그저 단순히 재원으로 적혀있는 성능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며 무지성으로 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FA-50을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은 FA-50은 폴란드에게 완벽한 기체이며 비판받고 있는 무장 능력 역시 그들의 주장과 달리 매우 뛰어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대표적인 FA-50 반대파 군사 전문가 3인방이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보이찰, 데이비드 카미젤라, 야로스와프 볼스키입니다. 그 가운데 크리스토퍼 보이찰과 토론을 한 이레네우스 노박 준장은 무려 50분이란 시간 중 상당수를 FA-50에 대한 옹호를 펼치면서 팩트로 참교육을 시전하기도 하였죠. 그중 하이라이트만 살펴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같은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현재 우리 폴란드는 주변국과 좋은 이웃이자 동맹국으로서 공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자체 전투기가 없으므로 우리 폴란드가 슬로바키아 공군의 영역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F-16이 2년 더 늦어지면서 이 선택지는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비행기를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슬로바키아는 주문한 비행기를 받기까지 8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F-16을 추가 주문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다음 세대 전투기인 F-35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울 FA-50 전투기 도입 논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FA-50은 교육용 전투기와 비슷하지만 이런 교육용 전투기에는 무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D-50 버전은 M346 마스터 항공기와 매우 비슷하여 실제로는 훈련용이며 무기를 장착하지 않죠. 그러나 FA-50에서는 이와 달리 이 센서와 함께 무장을 탑재해 단순한 교육용과는 다른 기체라 할 수 있습니다. FA-50에 대해서는 경전투기 또는 교육 기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라고 언급하고 싶네요. 우리의 경우 추가적인 파일럿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 항공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몇 년 동안 파일럿 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폴란드 공군에서 특히 처음 제안된 12대의 비행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FA-50GF 올해에는 우리가 초음속 전투기 조종사를 배양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3-4년 동안에는 우리의 제트기 조종사들이 매우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폴란드의 F-16 조종사들이 FA-50 전투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했는데 현재 매우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죠. 정확한 세부 사항을 모두 언급할 수는 없지만 F-16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F-16에 타보신 적이 있다면 이 버전의 FA-50에도 탑승해보시면 좋겠습니다. FA-50의 조종석은 HOTAS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함법 장비 및 비행 통신 장치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조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항공기와 레이더에는 F-16과 똑같은 기능, 똑같은 버튼이 있으며 F-16과 똑같은 조종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FA-50을 탑승한 후 F-16을 탑승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A-50의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심볼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심볼도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매우 큰 동질성이 있습니다. 조작 시스템을 보면 락히드 마우턴의 DNA가 보입니다. 또한 모든 서비스 및 유지 보수 절차는 F-16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F-16 시스템에서 훈련받은 공군대원들은 이 FA-50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FA-50에서 큰 문제 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단지 영어 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수한 유형의 군사용어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미 모든 기술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조종사들은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작업할 수 없습니다. 먼 미래의 FA-50, F-12분의 35과 같은 항공기를 조종하고 싶은 사람들은 영어 구사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항공기는 작전 개념을 활용한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FA-50은 실제로 12개의 폭탄이 장착될 수 있으며 유도 무기는 암람이나 또는 JDAM 혹은 비슷한 것이 될 것입니다. 즉 KGB, 커리언 GPS 가이디드 밤, 한국형 GPS 유도 폭탄.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폭탄인 마흡 82 500kg의 GPS로 조준하는 모듈을 장착한 것으로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적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FA-50은 비용 최적화와 적절한 장비 선택을 통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FA-50의 최대 각속도는 F-16보다 조금 작지만 최대 승강각은 26도 대 27도이며 F-16과 거의 동일한 고도와 거리에서 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거리와 센서 거리에서의 편대 비행 거리를 고려할 때 최신 버전의 F-16을 훈련하기에도 FA-50은 매우 유용한 비행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F-16에 대한 테스트와 최적화, 그리고 미래에 구매할 예정인 F-35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고급 비행기들을 테스트하고 최적화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겠네요. 그리고 파50PL이라는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8년까지 신형 전투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2019년 미국 F-35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만 5년째인 지급도 아직 일대조차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F-35가 오면 우리 공군이 강해질 거야라며 SNS 글을 작성하는 것뿐이죠. 최신형 F-16V 역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남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이며 특히 성능 개량을 통해 대당 1,500억이 대만도 입기준 넘는 전형적인 고가의 기체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나 벨라루스의 위협이 코앞으로 닥친 폴란드 상황에서 언제 남기 될지 모르는 고가의 장비를 한없이 기다리는 것이